오늘 이제 그 민주당 얘기, 그 야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조국 대표가 10월 재보선 이제 뭐 영광군수, 곡성군수 이렇게 맞아요. 호남에 있는 것 같은데 네. 민주당과 이 경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조국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가 싸울 곳은 전남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도발적으로 하셨던데 누굴 들으라고 하신 겁니까? 잠깐 예. 나 김남국 의원님께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네네. 조국 혁신당에 뭐 가신다, 입당한다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선배님, 맞아요? 예. 아니에요? 제가 정말 욕심이 없는 정치인입니다. 황운하 이게 이제야 밝힌다. 예, 예. 황운하 의원님, 저 강민조 의원님 세 자리 있는 세 명이 있는 자리에서 네. 조국 교수님에 가까운 분이라고 하는 분이 창준이 의원이었던 분이 전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자리에서 영입 제안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모르는 분이 의원들 3명 있는 자리에서 저한테 영입과 관련된 이야기만 했어요. 그러면은 물론 당 내부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거는 영입 제안이 있었던 걸로 할 수밖에 그렇죠. 없죠. 게다가 예. 황운하 의원도 배석을 한 그럼요. 자리니까. 네. 의원 3명이 있는 자리에서 저한테 네. 오라고 하는데 당연히 영입 제안이 있다고 보는 거죠. 내부에서 뭐 최고위에서 뭐 이거 영입하자 뭐 아니면은 땅땅땅 이런 건 아니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저는 그거 영입 제안이 있었다라고 말을 한 거였고 저는 그 말이 있었지만 10분 만에 그 자리에서 저는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지키겠다. 이재명의 가까운 사람이었기 네. 때문에 옮기기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근데 제가 뭐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 제가 촛불 집회 그때 사회도 보고 또 그 가까운 사람들이 조국혁신당이 다 있기 때문에 가면은 된다라는 거 알고 있었죠. 비례 높은 순위로. 그러나 욕심이 없기 때문에 10분 만에 거절했습니다. 자, 그래서 궁금한 거는 10월 네. 재보선을 앞두고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이 다툼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얘기는 왜 하신 겁니까? 그 이야기를 진짜 우연치 않게 저만 한 게 아니라 박지원 의원님도 그렇죠. 저보다 1시간 뒤에 그 이야기를 똑같이 쓰셨더라고요. 단결이 중요하다. 예, 근데 저보다 1시간 늦으셨어요. 예, 정치 구단이신데.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분열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해야 될 것은 윤석열 정권 의료 대란 뭐 그것뿐만 아니라 민생도 안 챙기고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분야가 후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보 이 계열의 여러 정당들이 단합해서 이 윤석열 정권에 부족하고 무능하고 정말 무도한 것을 함께 싸워내야 되는데 그 작은 지역에 가서 싸운다라고 하면 거기서 경쟁하게 되면요. 지지자들은 분열해버리거든요.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 작은 선거 치르면서 분열하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작은 선거기 때문에 하합해서 단결해서 그냥 치르고 우리가 싸워야 할 곳은 바깥에 있다. 집권을 위해서 하나로 가야 된다라고. 여기서 굉장히 묘한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그러니까. 대표가 이제 네. 코로나 치료 후에 첫 복귀 일성이 네. 분열은 패배의 원인이다. 방금 똑같은 얘기. 청구는 그렇죠. 언제나 청구는 밖을 향해야 한다 이런 얘기 했는데 청구를 하고 메시지 하니까 쓰고 있는 거 아니죠 지금? 전혀 보니까 전혀 아닙니다. 청구라고 하니까 무서운데요. 찍으니까 네. 저희는 평화와 사랑으로 집권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점심을 조국혁신당에서 일하시는 분하고 먹고 왔어요. 진짜로? 네, 그래서 네. 나 오늘 그 김남국 의원하고 이 발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김남국 의원님께 꼭 전해달라고. 뭐라고요? 예. 더 해주세요. 저희는 관심을 받고 싶은 오. 당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저녁을 6시에 조국혁신당의 지도부하고 진짜요? 예. 야, 누구하고 아무튼 먹습니다. 예. 지도부인지 아무튼 누구하고 먹습니다. 근데 뭐 분열은 안 좋겠지만 예. 경쟁은 괜찮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지방선거도 많이 남았고 대선 많이 남았잖아요. 민주당이 뭐 호남은 텃밭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래도 보다 더 경쟁을 하게 되면 당연하지. 예. 뭐 국민들을 위한 보다 더 좋은 정책, 보다 더 훌륭한 인물들이 군수가 당선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자체 경쟁력이 더욱 더 많이 확보되는 것이 아닌가? 그럼요, 그런 생각이 네. 좀 들어요. 너무나 그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좋은 사람, 좋은 후보를 내고 그 다음에 어떤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공약과 정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게 이제 지도부 간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경쟁하듯이 해버리면 이제 너무 이렇게 밑에 있는 당원들까지 감정 싸움이 돼버리니까 아니 그 조용하게 선거를 치르기 맞물려서 조금 약간 결이 다른 얘기를 하자면 네네. 최근에 이제 옛날에 삼김 시대 그랬잖아요. 네. 김종필, 김대중, 김영삼 그랬는데 네. 신삼김을 거론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김경수, 김동연, 김부겸 하면서 뭐 비명계 이제 뭔가 새로운 그 정치의 전초 기지를 마련하는 분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네, 저는 뭐 이분들이 정말 지지율이 높게 나오거나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정말 호남에서
그래 이재명 대표가 좀 안 될 것 같아. 우리가 정말 대안을 찾아야 돼. 거기에 김경수 아니면 김동연 할까? 이렇게 좀 비슷한 분위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자가 발전이잖아요. 이거는. 자가 감사합니다 선배님. 찐명. 그래서 이건 경쟁이 안 되고 이분들이 뭐 메시지를 내거나 행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민주당이 너무 일방적으로 가면 평할 것도 없고 분석할 것도 없고 재미가 별로 없으니까 그냥 이분들 아이템을 하나씩 좀 얘기해 보자 이런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좀 부추기는 면도 있지 않나. 있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상대가 안 되지. 이분들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진짜 훌륭한 분들이시고요. 아, 훌륭하죠. 예, 정말 김경수 지사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PK에서 가지고 있는 경남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이 여러 있죠. 가지 지분과 자산이 있고 상징성이 있는 분들이십니다.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김부겸 총리님 역시 합리적인 리더십, 온화하시고 말씀도 너무나 잘하시고 성품도 좋으시고 그래서 이분들 자체가 민주당의 큰 자산이고요. 이재명의 집권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집권이고 이분들과 함께하는 정부를 꾸리는 거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너무 의미가 있고 큰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아니 아, 김부겸 전 총리가 이제 9월부터 공개 행보 하잖아요. 아, 맞아요. 그럼 공개 행보를 했어.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이재명 어떻게, 대표님께서 뭐 어떻게. 병상에 나서시자마자 총구는 바깥으로 돌려야 된다.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된다고 하신 네. 말씀이 다른 김동연 지사님이나 우리 김부겸 총리님이나 이런 분들이 저는 잘 되라고 이재명 대표님 잘 되라고 쓴소리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내부에서 누군가 이재명 대표님께 쓴소리하고 내부에서 발생하는 경고음 이거를 이재명 대표님께 말하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되는 거예요. 아. 집권 이후에도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는 당당하게 이재명 대표님께 다 말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님도 내부에서 막 그런 분들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 우리 당원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 예, 예. 아니 근데 계속해서. 이런 얘기들이 자꾸 이제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공고하지 않다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사법 리스크라는 게 조금씩 현실화되는 지점들이 있지 않냐. 예를 들면 아, 10월에 선고되는 재판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만약에 10월 그런 위기설. 당선 무효형이 나올 경우에 그 넥스 스텝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대항마라고 할 것까진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이 기지개를 펴는 흐름들을 언론이 또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배님 저한테 네. 먼저 말하지 마시고요. 네. 찐명에게 먼저 답변 기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아니, 약간 찐명이 본명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대답을 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국가 지도자 되기에는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법률적, 도덕적, 윤리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지금 다시 당 대표가 된 다음에는 좀 보다 좀 새로운 이재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금투세뿐만이 아니라 세법 개정을 해라. 그리고 병상에서 야 의료 대란 이거 심각하다. 이거 당내 TF 만들어 가지고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거 해결책 마련해 보자. 이렇게 큰 담론을 던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는데 일단 10월 달에 위증교사와 관련돼서 많은 법조인들이 예상을 하듯이 집행유예 실형이 나오게 되면 현실적으로 사법 리스크, 재판 리스크 이것이 과연 국민들이 이재명 당대표를 대통령으로 선출할 수 있는 데 있어서 큰 족쇄가 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위기감을 뭐 2027년 전까지 뭐 대법원 확정 판결 안 나올 안 거야 나- 라든지 네. 그래도 뭐 이거 윤석열 정권 잘 못하니까 뭐 요 정도는 우리가 그냥 극복할 수 있어.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시면은 그거는 좀 상황을 잘못 보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아까 역시 장성철 선배님께서 이재명이 너무 달라졌다, 변화했다라고 달라진 말씀해 부분은 주시는 거 있어요. 보고 아 진짜 역시 찐명 맞다. 아니, 근데 맞는 말씀이신 게 제가 며칠 전에 조선일보 기사를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조선일보가 이재명 대표님을 칭찬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네. 이게 뭐야 이래갖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유연해지고 훨씬 더 달라졌다라고 새롭게 평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수 쪽에서도 보수 언론에서조차도 실제 굉장히 인사하는거나 그리고 의제를 선점하고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질문하신 사법 리스크로 가게 되면 저는 그렇게 봐요. 사법부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는 모르지만 법 앞에 누구나 국민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대명제가 당연히 실현돼야 되는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일반적인 평범한 재판이었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재판, 똑같은 결론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재판은 누가 보더라도 다 무혐의 나거나 무혐의 처분한 것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된 다음에
수사 검사들 다 찐윤 검사로 바뀌어가지고 재수사해가지고 사건이 다 바뀌어가지고 일종의 이재명 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 정치 수사를 해가지고 재판으로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건의 성격인 것을 봤을 때 네. 지금 1위 후보 여야 통틀어서 1위 후보에 대한 정치 재판으로 판사 몇 명이서 1위 후보를 날려버린다라고 하면 그거는 국민에 대한 민주적인 어떤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아 버리는 거여서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어도 아니 사법부의 판단을 저는 피할 길이 없잖아요. 피할 길이 없죠. 예, 피할 길이 네.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대통령 선거를 본 다음에 결론을 내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게 그 법의 형평상 맞는가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정치적인 목적에 의한 수사와 기소라는 건 저도 인정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가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은 그것은 국민들에게 선택을 주저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한 2주 전쯤에 자기들은 정말 정치에 관심이 없대. 정치 뉴스도 안 본대. 근데 선거 때만 되면 나가서 투표는 꼭 한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랬더니 그분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딱 그랬더니 그분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범죄자 아니에요? 딱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1심에서 10월 달에 유죄 판결 받으면 지지층들은 막 분노하겠죠. 막 더욱더 우리 이재명을 지키자라는 목소리가 더 커질 거예요. 근데 중도나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그렇다고 윤석열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 하지만 항상 투표를 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범죄자가 어떻게 국가의 지도자가 될 수 있지? 그런 생각을 더 확인시켜 줄 것 같다 이거죠. 예, 근데 저는 이제 우선은 선배님 이거에 대한 평가가 다 끝났다고 저는 봐요. 끝났다고요? 예, 그러니까 대선 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언론에서 대장동 가지고 거의 아주 어마어마한 범죄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언론에서 떠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대선 직전에도 어마어마하게 떠들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2년간 수사하고 뭐 한번 이제 교도소 구치소에 수감까지 됐다가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게 그 과정이 그리고 그 비난하고 언론에서 비판받고 두드러 맞는 과정이 지난한 과정이 3년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지지율이 올라왔고 최근에 나온 어떤 여론조사를 보니까 심지어는 TK에서조차도 한동훈 대표보다 높은 여론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유죄의 결과가 서로 나온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국민적인 평가가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선까지 뭐 2년, 3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 극복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4개의 재판에서도 뭐 같은 비슷한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되면은 그건 김남국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쉽게 볼 사항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김남국 의원님의 말씀을 저 존중을 하는데 제가 지금 김남국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의료 시스템의 붕괴와 의료 대란, 나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불안감 이거랑 대통령실에서 생각하는 의료 대란에 대한 인식이 다르잖아요, 지금. 그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저는 대단히 위험스럽게 보는데 그냥 그쪽 진영에 계신 분들은 에이, 뭐가 큰 문제겠어? 극복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거란 말이에요. 제가 제안을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FGI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1심 판결 나고 난 다음에 정말 중도층, 무응답층. 그래서 선배님 지금 네. 갑자기 저한테 영업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정말 돈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당에다도 한번 얘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쪽 분들에게도. 그래서 정말 평범한 일반 국민들 정치에 그렇게 밀접하게 관심이 없는 그분들이 과연 이 1심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번 대선에서 찍을 건지 다음번 대선은 김건희랑 윤석열 빼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랑 경쟁하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선뜻 중도층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거는 한번 10월 달 1심 판결이 난 다음에 한번 면밀하게 조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